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3월 첫 거래를 마쳤는데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5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시장 곳곳의 이야기 살펴보죠.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캐스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명민준 캐스터, 네. 미국 시장 상황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나스닥과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나왔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상승 모멘텀 작용, 완만한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15년 만에 이 5천선을 다시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다우와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 오늘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5,0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18,288 그리고 S&P 500은 2,1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막판 스퍼트를 발휘하면서 5.8포인트에 안착했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있었던 사상 최고치 5,135포인트를 향한 초석, 이 5,000포인트를 탈환을 이 15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외에 뉴욕 증시도 모두 역대 최고치로 3대 증시 모두 역사적인 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지표는 대부분 부진했지만 이 완만한 성장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로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먼저 1월 개인 소비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눈여겨보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수는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조금 양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키트 쪽에서는 제조업 PMI가 55.1로 전달과 예비치를 웃돌았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52.9로 1년 내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활동 28개월 연속으로 이 증가세 영역을 나타내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건설 지출 같은 경우는 1.1% 감소하면서 전월치 그리고 기대치 모두 하회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15년 만에 5천선 탈환을 성공했습니다. 한참 라이코스와 야후, 천리안을 쓰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2000년대 5,132포인트를 찍고 이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다시 15년 만에 5천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닷컴 버블과 지금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극명히 다르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 기술주의 기대 이익, 한참 부풀려져서 주가 대비 수익 비율, 이 PER이 30배로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스닥 평균 PER은 15배, 15배로 2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배당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평균 배당은 1.5%로 5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0년에 배당은 0.6%가량, 심지어는 무배당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스닥 지수, 이 포트폴리오 자체에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기술주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40% 비중으로 내려오면서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주 등 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비중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정 이익들이 상장되면서 변동성을 줄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면서 나스닥이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재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도스떨어지는 나스닥,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쓸지 기대감이 한껏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권예림 캐스터와 이야기 나눕니다. 이 중국 양회합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들어보죠. 네, 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 이 고질병이 하나씩 치유되고 있는 걸까요? 어제 HSBC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민간 지표가 50.7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위기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자 이 중국은 3개월 만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죠.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China easing or merely just chasing down its inflation rate. So the most recent CPI print was 0.8%.
So the decline in CPI was greater than 25 basis point reduction in lending and deposit rates. And I think there's an issue here in terms of how much China actually can reduce interest rates, because there's a lack of deposit growth in the country.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에 주목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집계하는 제조업 PMI는 49.9, 이 민간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는 50.7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HSBC는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둘 다 수치는 다르게 나왔지만 이 최근 개선세가 확실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양회가 열리죠. 이 관영 싱크탱크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7.5%에서 7%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그렇군요.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시장 섹터별 특징도 짚어보고요. 그 외 마감 상황도 들어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입니다. 오늘 그래프가 참 이쁘게 나왔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입니다. 이 0.6%에서 이 소비재는 1.2%까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틸리티주는 최근 하락세입니다. 2% 가까이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유틸리티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양적 완화 실시를 앞두고 그리스와 은행들이 이 부채 우려로 인해서 좀 부진을 나타냈다는 점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그리스 3%대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0.07%에서 0.7%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은 오늘 강보합권이지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부터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PCE 지수가 상승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 오늘 4%까지 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WTI의 브렌트유, 오늘 WTI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3.1%대 하락 60.66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렌트유는 그동안 상승분 때문에 좀 부담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달러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95레벨대 중반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120엔대 초반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이외 시장 상황에 대해서 SNS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까? 권일은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통화 정책은 보통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바꿔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기업의 임금이나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실제로 물가 변동을 유발합니다. 블룸버그의 데이비드 포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관련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난 1월 22가 QE를 발표한 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추세적으로 살아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미약하다면 소비와 투자 등 총 수요에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매입할 국채가 부족해서 QE 시행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말도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22의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매입 가능한 채권이 현재 4조 유로에 달하고 만일 채권 공급이 부족할 땐 다른 인센티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음 트윗 살펴보실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워렌 버핏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M&A 레이더망에 들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CNN머니의 라모니카 시장 전문가가 정리했는데요. 버핏은 우선 부채가 거의 없어야 하고 실적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탄탄한 기업들을 인수 후보로 꼽았습니다. 인수 금액으로는 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을 맞추며 큰 기업일수록 흥미도가 높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버핏이 원하는 인수 규모에 맞게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S&P 500 기업들 중 9개를 CNN머니가 선정했습니다. 스팸으로 유명한 호멜부터 미국 세금 전문 업체인 H&R 블락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리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막이 열렸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2년 연속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목표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아미르 비즈로크 IT 전문가가 요점을 정리했는데요. 핵심은 주요 통신 회사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신회사가 큰 돈을 들여 만든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이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지만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기업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페이스북은 며칠 전 지난달 활동하는 광고주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죠. 이렇게 광고 사업으로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하며 성장 모멘텀을 활용하기 위해 이 광고 제품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주가 최근 흐름 보시면요. 이 광고 시장에서 얻는 수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덕분에 주가는 껑충 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SNS의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